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식의 덕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걸로 온 국민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피고인 김재규라는 엄청난 역작을 들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재홍 선생님이신데요.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홍입니다. 네, 우리 그리고 옆에는 또 오마이뉴스에서 아주 베테랑 기자로 활약하고 계시는 구영식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뭐 사실 저렇게 우리 좀 누추한 유튜브에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유, 뭐 누추해요. 내가 보니까는 엄청 유명한데 자기만 하려고 너무 늦게 초대해주고 말이죠. 네, 그 구영식 기자님은 진짜 제가 지금 모셔야 되는데 저도 좀 더 이렇게 구독자도 좀 생기고 이런 다음에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먼저 우리 김재홍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실래요? 김재홍 의원님은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를 다니셨는데 학생운동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재학 시절에 지하신문이었던 의단이라고 하는 걸 발행하다가 불법 체포가 돼서 중종에서 고문도 당하시고 그래서 강제 입대를 하셨고요. 동아일보 이제 기자로 그 이후에 들어가서 80년 4월 17일 자유언론 선언문을 김재홍 의원님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자유언론 선언문. 예, 굉장히 이제 한국 언론 그 자유언론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건 중에 하나죠. 자유언론 선언문을 작성하고 보안사의 기사검열을 거부하는 등 언론 자유투쟁을 벌이시다가 또 강제 해직을 당해요. 예, 그러니까 대학 때는 또 강제 입영당하고 그 다음에 기자 시절에는 또 강제 해직 당하시고 그래서 현재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87년 그 민주화 항쟁 이후에 이제 동아일보에 복직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정치부 차장, 그 다음에 논설위원을 지내셨고요. 특히 이제 하나회를 파헤친 그 기사로 93년에 관훈 언론상을 수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회를 파헤친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한국 사회,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경기대 교수도 하시고 서울대 디지털대 총장도 하시고 정치학계 상임이사 그리고 대통령 정책기획위원 그리고 17대 국회의원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통위 상임위원 부위원장을 하셨어요. 요즘 그 말 많은 방통위. 예. 그래서 다양한 이제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재홍 의원님을 평가하기를 기자 출신으로 박정희 체제를 직접 경험하고 또 그 체제에 대해서 연구해온 굉장히 드문 언론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서를 보면 군부와 권력, 그 다음에 정치 장교와 폭탄주, 그 다음에 핵개발 극비작전, 박정희의 후예들, 그리고 박정희 유전자 이런 이제 박정희와 관련된 책을 많이 쓰셨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박정희 체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자의 관심사가 아무래도 이런 그 권력과 군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관심을 집중을 하셨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저는 사실 신문에 우선 이거 책도 한번 이렇게 소개. 오늘 이게 주제니까 여기 좀 집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한 달에 한 번씩 고정 김재홍 칼럼을 쓰기 때문에 사실 현역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 중립, 정파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런데 신경을 쓰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뭐 피고인 김재규 이 저자로서 이 자리에 출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은 뭐 이번에 그 대통령의 내란 계엄 12월 3일 뭐 어떻게 1, 2, 3이네요. 12.3 내란 계엄이 뭐 나올 줄은 정말 몰랐고 모르는 상태에서 뭐 몇 달 전에 기획하고 출판사에서 갑자기 올해가 지금 11월 45주년입니다. 김 총장님 저한테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히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다 그랬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지금까지 써온 많은 글들 중에 11.6에 관한 걸 하나 책을 내시죠. 해서 그냥 뭐 몇 달 전에 했지만 갑자기 준비한 겁니다. 근데 이게 나오자마자 12.3 비상계엄인지 내란 계엄이 터졌어요. 근데 사실은 이 책과 이번에 그 내란 계엄이 연결된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이 영화 드라마 이상이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리고 책들을 읽지 않는 것 같고 책을 사지는 않는 것 같고 영화에도 관객이 별로 없다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책을 타이밍을 잘못 맞췄나 생각 들고 하는데 이 책 내용은 뭐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1.6 현직 대통령을 현직 중앙정보국장이 본청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이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2.12 군사 반란 이건 뭐 우리나라 군사 반란, 뭐 5.16 쿠데타도 있었죠. 일종의 그것도 반란의 유형이긴 하지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군권을 탈취한 그 반란 집단 하나회와 하나회를 후원하는 신군부가 합쳐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와 이어서 5.18 광주 민중항쟁을 아주 가혹하게 내혹하게 살짝 진압하는 그런 비극의 역사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11.6의 역사적인 복고 역풍이 12.12 반란이고 5.18 광주의 참상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 책이 원래는 그 전에 이제 이미 출간을 했었었죠. 네. 동아일보에 그 이게 동아일보에 1993년도에 이제 조간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야 이거 그래도 석간 때 독자를 다 끌고 와야 되는데 80% 이상 석간 독자를 끌고 오는 게 목표였어요. 그럼 우리 뭔가 상품을 하나 있어야 되겠다. 상품, 특집 상품 뭐. 그래가지고 제가 썼죠. 이거 해야 군부와 권력. 그동안에 그 어둠 속에 베일을 가지고 있던 군부와 권력에 대한 그 비화, 그 파이팅, 그거 하자. 그랬더니, 그거 좋다. 김정은이 적임자다. 그거 딱 채택을 해서 저한테 93년 3월부터 1994년 3월까지 만 1년간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 전면 특집으로 군 어제와 오늘이라는 특집 시리즈를 썼는데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걸 쓰니까 그 기자는 글을 쓸 때 이제 파워가 생깁니다.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써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모르는 익명의 전화. 물론 전화번호 모르는 전화인데 그냥 지금 김 기자님이 동아일보에 그 시리즈를 써가신 걸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 다음 써가실 순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시겠습니까? 근데 기자가 뭐 자료가 있다는데 안 만날 수 있어요? 만났어요. 만났더니 11.6 직후 계엄사 군법회의에 군사재판에 그 법정을 관리하던 준위 법무장교야. 원래는 육군본부 법무감실 법무장교였어요. 뭐 신원을 밝히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연락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때 이따가 또 얘기가 나와야 되지만 김재규 11.6 군사재판은 대부분이 비공개 비밀 재판이었습니다. 하다가 조금 이상한 소리 나오면 검찰관이나 뭐 법무사가 이거는 국가기밀에 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들어갑니다. 한번 그냥 비공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비공개 비밀 재판이었고요. 그 비밀 재판까지를 전체 녹음은 하나 해놔야지 않겠습니까? 그 계엄사에서 자기들도 뭐 역사적인 자료이기도 하고요. 그걸 공식적인 그 녹음 테이프를 복사를 해놨더라고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이게 역사적인 이게 자료다. 전부를요? 전부를. 그게 분량이 이제 한 60여 시간. 그러니까 녹음 복사한 테이프는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그 계엄사 군법회의에서 공식 녹음한 테이프는 릴 테이프죠. 큰 그거.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장원했는데 카세트 테이프 60여 개. 그러니까 뭐 다 치면 60여 시간 이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진짜입니까? 물론 뭐 그래서 이 다음에 쓴 차례가 그인 것 같은데 근데 요컨대는 녹음 테이프를 사라 이거야. 사달라 자기가 팔겠다 이거예요. 다시 이제 그 사람 연락하게 만났죠. 만나서 회사 입장도 그거다. 우리가 돈 주고 사는 법은 없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 녹음 테이프를 나한테 건네주면 기사에 쓰고
그거를 풀어서 책으로 내면 책이 많이 팔 것이다. 그때 군사정권, 독재정권 오랜 기간 언론 자유가 없던 시절에 일어났던 여러 비화거리를 써서 책들이 많이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책이 뭐 단행본이 뭐 20만 권, 30만 권 팔리고 그랬어요. 그럼 인세가 억대, 수억 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정도 나가면. 내가 그 예를 들었죠. 자, 이거 알아봐라. 이거 인세만 억대다. 그럼 인세 나온 거 당시만 나오고 반만씩 남자. 그랬어요. 계약서 쓰자. 그렇게 제가 현금은 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 사람은 깨우쳤더니 내가 돌아가서 알아보고 다시 만납시다. 가서 알아보니까 사실 지금 그때 비화 책들이 아주 그냥 선풍적인 화제가 되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녹음 테이프를 다 60여 개 그 카세트 테이프를 다 입수하고 계약서 썼어요. 인세가 나오면 그 반반 나는 걸 썼어요. 이제 그래도 이제 1994년 특집 시리즈가 끝난 뒤에 1년간 쓴 그 시리즈를 바탕으로 책을 4권을 냈습니다. 책은 이제 군사 재판의 녹음 테이프를 역사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서 중간중간에 저자가 그 일종의 그 해설 그 해제처럼 붙여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 해서 이제 책을 만들었고요. 이 책의 그 모태는 지금 물어봤는 게 지금 답변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때 첫 번째는 군 119원, 이제 두 번째는 그 김재규 군사재판 상하권을 냈는데 그것이 그 원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현재 상황을 좀 가미해서 저자 서문도 길게 물론 다시 썼고 이렇게 좀 다듬어서 이번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사실은 이제 그 비공개로 진행됐던 11.6 관련자들 김재규 부장을 비롯해서 11.6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의 녹음 파일을 이걸 풀고 그다음에 해제를 붙인 이제 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60여 시간의 분량의 그 녹음 이 계엄사에서 한 거죠. 보안사 측에서 했습니까? 계엄사 측에서 했습니까? 내가 알기로 공식적인 자료로서 녹음은 계엄사 군법회의 그 담당자들이 했을 거고요. 재판이니까 우선 바로 그 옆방에 그 재판 그 군사법정 옆방에 보안사 그 비밀실이 있었고요. 파견돼가 거기 다 엮고 다 그 감청하면서 쪽지 재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쪽지 재판. 그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 뭐 있으면 쪽지 보내가지고 뭔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결혼시키기도 하고 그 오더를 내리고 하는 쪽지 재판. 쪽지가 왔다 갔다 했고요. 그래서 아마 옆방에 그 보안사에서 비밀 녹음을 했고요. 그런데 저한테 건네진 그 녹음 테이프는 그 계엄사 군법회의 그 당국자들이 한 공식 녹음 테이프를 복사한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 녹음 테이프는 보안사가 녹음한 건가요? 그거는 이제 뭐 본인만이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기자가 소스를 밝히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처음으로 녹음 테이프의 존재를 알리고 그걸 거의 녹취록을 이렇게 뭐 60여 시간 되는 거요. 중복되는 말 빼고 반복적인 뭐 문답을 빼고 의미 있는 것만 뭐 기자 감각을 추려낸 것만 4,500자. 그러면 한 4,500매, 200자, 4,500매. 뭐 줄이고 막 근데 그걸 줄여서 이제 정리해서 뭐 낸 건데요.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대비되는 게 이 엄혹한 시절에도 그 비밀 법정에 그 관련자 증언들을 녹음했단 말이에요. 계엄사 측에서도 녹음을 하고 보안사 측에서도 몰래 녹음을 하고. 근데 이번에 12.3 윤석열 쿠데타에서는 국무회의 회의한 기록도 지금 회의록이 없죠. 기록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회의록이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게 계엄령 그 선포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계엄법상. 심의를 그러면 그거는 절차 하자가 있는 거고요. 뭐 이제 그 법적으로 시비가 문제 가려지겠지만 이게 중요한 국무위원들 장관 국무위원들이 뭐 10몇 명이 모여서 뭐 회의를 했다 그러면 그 회의록을 쓰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11.6 사건의 핵심으로 좀 들어가 보면 11.6 사건의 핵심은 왜 김재규는 박정희를 쏘았을까?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역사적인 네. 그 의미도 정리를 잘해주고 분석을 해두는데요. 뭐 여러 주장을 할 수 있고 뭐 설도 지금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뭐 자료 생생한 자료, 실증적인 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뭐 특집도 쓰고 책도 쓰고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3대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가 국가 위기를 초래했다. 국가 안보가 풍전등화다 하고 중정부장 김재규가 판단한 것입니다. 왜? 유신 체제, 유신 독재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미 국무부의 그때 대외 정책은 인권 정책이었어요. 세계 각국에 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민주주의를 확산 전파시키고 하는 걸 목표로 삼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인권 탄압, 정적 제대로 재판 거치 제대로 갖지 않고 그냥 법살 이런 걸 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 유신헌법 자체가 이건 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다. 문제를 삼으면서 특히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사람인데 원칙주의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인권을 아주 그냥 자기의 소신 있게 내세우는 일인데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거기다 두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 나라를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우리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하고 위협했고요. 그거를 중정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한테 보고하지요. 자, 미 국무부에서 이렇게 경고가 왔다. 유신헌법 고치지 않으면 유신독재 완화하지 않으면 특히 그때 긴급조치 메토 9호 네. 마지막 가장 악랄한 정치 탄압의 억압의 긴급조치가 김제 9호였다는 거죠. 김제 9호 해제 이렇게 해서 체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할 수밖에 없다. 의회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 보고하니까 그때 박정희의 답변은 그래 미국 놈들 갈 테면 가라고 그래 이렇게 내뱉었다 하는 게 김재규의 법정 진술에 나옵니다. 법정 증언이죠. 그걸 듣고 김재규는 아유 이거 박정희가 자기 권력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반미 노선으로 가는가? 지금 한국이 한미 동맹 미국과 등지고서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가? 김재규의 법정 진술을 쿼트 인용하자면 만약에 한국이 저는 친미주의자도 아니고 반미는 아닙니다만 한국이 한미동맹을 저버리고 미국과 등지면 태평양상의 인력 편주나 다름이 없다. 바로 풍전평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신세가 되는 거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권력만 생각하고 자기 독재 정권만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들 갈 때는 가라고 그러라. 이렇게 얘기를 보고 자기는 진짜 이건 아니다고 생각했다. 이게 일본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또 김재규는 국가안보 우선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재규 직업군인이고요. 군단장, 육군 중장 출신이 아닙니까? 도 했고 뿐만 아니라 보안사령관도 했고 중앙정무부장도 한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박정희의 인재 등용이랄까? 인사 이렇게 등용의 중 하나는 절대 보안사령관 한 사람을 중앙정부에 안 시켜요. 권력이 너무 비대해진다. 집중해야 된다는 이유로. 하나씩만 주는 겁니다. 떡을 하나씩만 주는 거예요. 근데 김재규가 유일하게 보안사령관도 하고 건설장관 한 뒤에 중앙정부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국가안보 통해. 국가안보 전문가지요. 그래서 봤을 때 이건 아니다. 판단했다고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민심 이반인데 11.6 때 전국의 민심 상황이 어땠습니까? 대표적으로 부산 마산 시민 항쟁 터졌어요. 부마 항쟁이 터졌어요. 10월 16일 터졌죠. 시민 학생들이 다 할 때이고요. 그때 초기에 중정부장 김재규가 부산 시위 현장에
시찰을 가요. 가서 보니까 이거는 운동권 시위가 아니다. 제야 민주단체 시위가 아니다. 시위대, 학생 시위대에서 상점 주인들이 그냥 뭐 이렇게 마실 거 나를 다 주고 빵 갖다 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박수 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민심이다 하고 와서 보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11.6 현장에서 또 그 얘기가 나오죠. 부마 항쟁에 대해서 강경책을 써야 되는데 너 물러나게 했다 어쩌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 중에 동일장 차지철 다 알려진 얘기이지요. 캄보디아에서는 300만도 학살했는데 우리도 한 200만 탱크를 밀어버리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발언하고요. 거기에 대통령 박정희는 만약에 부마 시민 항쟁 시위 같은 게 서울에서 터지면 내가 진압 명령을 내리겠다. 내가 발표명령 내릴 거야. 대통령 내가 발표명령 내리는데 누가 맡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보고 김재규가 아이고 많은 국민이 희생당했구나 하는 걸 이제 느낀 거고요. 김재규의 법정 진술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4.19 혁명 때에 시민 학생들이 경찰의 총격에 의해서 사상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아이고 내가 물러나야지 하고 하야했다. 그런데 박정희 각하는 김재규 말 그대로 인용하면 박정희 각하는 뭐 국민들의 저항, 시민 뭐 학생 한 거 뭐 어쩌고 절대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제가 잘 안다. 많은 국민이 희생당할 거다.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1.6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듣고 밖으로 나가죠. 준비해놓은 선반 위에 올려놓은 권총 안에 넣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두 번째 이유가 그 부산 마산 그 민심 위반이 전국적인 전상이라고 보았고 중앙정보부의 정보가 제일 밝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이 다 심상치 않다. 이게 완전히 지금 폭발 전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원인은 뭘까? 그러니까 마지막 원인은 이거는 법정 공식 증언으로는 나오지 못했어요. 박정희의 술과 여자입니다. 사생활 문란입니다. 11.6 당일 그게 뭐 만천하에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정권의 실권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경호실장까지 다 모인 자리에 외부 여자 둘, 하나는 기성 가수, 하나는 연예계 지망 여대생 3학년생 이렇게 앉아 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앙정보 의정과장 대통령의 술과 여자를 조달하고 그 실질적인 비밀 요정 노릇을 했던 궁정동 안가를 관리했던 의정과장 박선호 의정과장의 법정 증언을 들어오면 그런 술자리 행사가 사흘에 한 번씩 있었다. 자기가 진짜 뭐 휴가도 못 가고 뭐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몇 번 사표를 냈는데 김재규 부장이 자꾸 말려오고 그 자네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겠냐 해서 이렇게 뭐 겨우 이어오고 있다 하는 거고요. 소행사는 박정희 혼자 술 마시는 거고요. 물론 일부 여자 불러서. 대행사가 이제 여러 그 권력자들 측근들 불러서 같이 마시는 거. 소행사 대행사가 그래 있었다 하는 거고요. 12.6 당일날 그 군영로 안가에 정원에 앉아서 정원에 서서 앉아서는 서서 그 남효주 사무관이더라고요. 궁정동 안가의 관리 책임자야. 그 위에 중앙정보 의정과장이 있고요. 남효주하고 또 경비원으로 서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데, 아유, 이건 정말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다 하고 했다는 얘기를 법정에서 해요. 해도 너무한다. 자기 완전히 중앙정부나 국민도 안가 요원이면 다 비밀 요원들이고 다 어떻게 보면 측근 부대들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그런 거고요. 그런 정도로 그 대통령의 사생활이 도덕적으로 문란했고, 그래서 그걸
그런 거를 뭐 그 정경부 부장이 다 직보 받는 것이지요. 의정과장한테 뭐 이거 받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미국놈들 같으면 가라고 그래라. 그 뭐 부산 마산 항쟁 보고 하니까 내가 발표에 내릴 거야. 뭐 이거는 대통령이 주색에 너무 탐닉한 나머지 판단력이 정상이 아니다. 마비됐다고 본 거고요. 실제로 그 술자리 행사가 너무 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11.5 그 현장이 국민 앞에 공개된 건 그때 처음이야. 근데 그게 오래됐어요. 그 박정희에 대한 동정 논자들은 아유 뭐 부인도 유경수 여사도 흉탄에 숨졌고 혼자서 얼마나 적적하고 심심하겠느냐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해요. 유경수 여사가 그 작고한 게 몇 년이죠? 74년. 1974년 8.15 광복절 행사 때 그 어떤 그 흉탄에 그 갔습니다. 그런데 이 궁정동 안가를 만들고 뭐 이 술자리 행사가 시작된 건 1973년으로 밝혀졌어요. 육 여사가 뭐 그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심심해서 적적해서 그래서 그런 앞뒤가 안 게 맞는 아니고 안 맞는 일이고요. 그 전부터 그랬고요. 사실 뭐 육여사 생존에 있을 때부터 자, 저는 그 세 가지 왜 지금 그랬다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 두 번째 이유 있잖아요. 특히 그 차지철이 막 그런 탱크로 뭐 밀어붙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박정희가 내가 명령 내리면 된다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지금 이번에 그 비상기업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이 그 1차 계엄 시도가 이제 국회 그 해제 건의로 실패로 돌아가잖아요. 해제 의결을 하는데 그 합참에 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또 뭐 병력 지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꼭 오버랩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박정희의 그 말과 지금 윤석열의 말이 그냥 국민을 그냥 깔아뭉개면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병력 뭐 추가 필요하면 내가 더 지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그 내란 계엄 비상계엄이라기보다는 내란 계엄이라고 뭐 저는 네. 부르고 싶은데요. 저희 세대는 요번 내란 좌절되었지만 한 30번째 군사 반란 내란을 보는 것입니다. 일본은 5.16 쿠데타이고요. 그것도 하극상을 넘어서는 쿠데타였고 정권 탈취였고 넓은 의미의 군사 반란이라고 할 수 있고 통수권을 이렇게 무력화시킨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게 그 효시지요. 한국 현대사에서 군사 반란과 내란의 효시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의 그 군사 반란 내란은 유신 쿠데타인데요. 유신 쿠데타 때 저는 군대에 강집대에 있었습니다. 그 전해에 유신을 선포하는 준비 단계로 1972년 10월 유신 아닙니까? 1971년 10월에 학생운동권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 전국 대학가에 유수령을 선포하고 우리는 그때 유수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차라리 계엄령은 들었죠. 박정희 정권의 일본에 대한 군류교육 반대 학생 데모가 아주 그냥 커지니까 저항이 커지니까 6.3 사태 1964년 2월 3일 계엄령 그걸 우리는 아니까 계엄령인데 유수령? 계엄령 내면 이제 이게 말썽이 커지니까 유수령이라는 이름 가지고 대학가만 이렇게 평정한 거고요. 그때 저는 대학 교정에서 잡혀서 군대에 끌려갔습니다만 군대 가서 보니까 이제 유신 선포인데 나중에 기자가 되어서 이제 그 배경을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거는 유신 헌법은 무효화 일반적인 전적인 무효화 조치는 아직 아니지만 그 헌법은 유연이다. 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신 헌법은 이게 무효다는 게 만약에 그 유신 헌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처벌했다 그러면 그 무효란 판례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내란은요
그러면 정치학 연구자로서 정치적 내란과 폭동적 내란이 있습니다. 정치적 내란은 뭐 헌법 또는 뭐 중요한 뭐 국법 뭐 이렇게 뭐 유연적으로 반미적으로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뭐 자의로 임의로 이렇게 뭐 뜯어 고치면서 이제 그 권력을 탈취하고 이렇게 하는 내란이 있어요. 정치적 내란. 그것도 물론 물리적인 힘이 뭐 동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폭동적 내란은 이거는 그 일종의 국가 폭력을 가지고 있는 그 기구 조직 있지 않습니까? 물리력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그 운영하는 데가 어디? 군대, 뭐 경찰, 뭐 군대 중에서도 뭐 후방을 주로 이렇게 감시하고 뭐 동원되는 그 군대, 보안사, 특전사, 이번에도 수방사, 이번 또 뭐 군 정보사는 처음인데요. 이런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 무슨 뭐 그 유신 헌법을 유연적으로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공포한 건 정치적 내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 말고 취재하면서 놀래버린 거는요. 그때 국정감사 중이었어요. 1972년 10월 유신 때 국정감사 중인 야당 의원들, 신민당 의원들을 집에 귀가하는 의원들을 집 앞에서 다 그 뭐 경찰인지 뭐 군 특수 요원들이 다 뭐 낙하 쳐가지고 보안사, 보안부대, 헌병대, 그리고 뭐 중앙정보부 이런 데다가 불법 감금시켜놓고 그 잔혹한 고문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2011년이었을 것입니다. 오마이뉴스에 박정희 권력의 해부라는 아마 20표 정도의 시리즈를 썼어요. 시리즈 쓸 때마다 그 조회 건수는 평균 30만, 40만 회.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조회 건수가 많이 나온 게 그 고문, 그 유신 때의 저는 그것을 폭동적 내란이라고 봅니다. 그 야당 의원들 불법 감금시켜놓고 그 폭행하고 고문한 장면을 묘사했더니 그게 그때 뭐 오마이뉴스 창사 이래 신기록 136만 8천 건 조회수. 그래서 제가 그 오마이뉴스 특별상을 받았죠. 그 취재하면서 정말 야 이건 눈물 없이는 취재할 수 쓸 수 없는 기사였고요. 그때 그 뭐 모질게 고문당하고 했던 그 전직 의원들이 훗날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폭로를 했어요. 아마 김영삼 정부 출범 뒤 1994, 5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하여튼 윤석열 내란도 성공했으면 그런 식의 그때의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인하기 어렵죠. 했는데 그것이 크게 보도되지는 못했고 그나마 그 기록이 남아 있어. 그걸 제가 뭐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서 보충 취재하고 해서 그 기사를 썼습니다. 보안사, 헌병대, 뭐 중정 끌려가지고 다 막 고문당하고 폭행당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걸 보고 저는 이거는 국가 폭력을 넘어서서 국가 폭력을 합법적으로 관리한다고 이것들 동원해서 이거는 폭동을 일으킨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그 헌법기관인 국민 대표들 그렇게 잡아다가 그냥 폭동적 내란이다. 그래서 유신 쿠데타는 정치적 내란과 폭동적 내란이 합해진 것입니다.